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 오연호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과 언론 자유 유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제 나도 본격적으로 싸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분이 계십니다. 오늘 오연호가 묻다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 신분을 스스로 내려놓은 최민희 전 의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마이TV 스튜디오에 참 오랜만에 오시네요. 제가 3월 30일 날 의결되는 순간 네. 최강 언니 그렇죠. 못하게 됐잖아요. 네, 오마이TV의 명 진행자였는데 최민희의 최강 언니. 네. 그게 그리웠어요. 네. 그리고 사람들도 최강 언니가 중단된 게 아쉽다. 네네네. 그랬는데 어쨌든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최근에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네. 그거를 내정자 신분이었는데 7개월 7일을 기다렸다. 근데 이제 결단을 했다. 이렇게 네. 선언했어요. 네. 자, 일단 그 선언하고 나니 심경이 어떻습니까? 그 순간 네. 속이 후련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막 엄청 무거운 짐인데 네. 그게 마치 등에 뭐가 붙어 있는 것 같은 게 떨어져 나간. 네. 그래서 속이 시원했고 아 이제 내가 제대로 할 말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그래서 페이스북에는 이제 무건 수행을 마치겠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얘기하겠다. 네, 네. 아. 그리고 사실 방송 관련 토론도 그렇고 네. 정치 토크를 제가 많이 봤을 거잖아요. 시간이 많아서. 네. 근데 저 좀 아쉽다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왜 그럴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서 네. 이제 그동안은 이제 할 말 하한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할 말 마음껏 한다 이러니까 막 어쨌든 뭐 좋습니다. 자, 오랜만에 오마이TV 시청자들과 함께하게 되는데 일단 인사말 좀 하세요. 네.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최민희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대표 프로그램인 네. 오연호 대표와 대담하게 돼서 제 되게 영광입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자, 그동안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팔을 좀 다치셨어요. 이제 제가 집에 있으니까 가족들의 요구가 많아진 거예요. 아. 제가 딸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 역할을 거의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보살펴 달라는 요구.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네. 근데 특히 엄마가 92세세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뭐 집안에 이런저런 일이 생겨서 네,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잡아야 돼. 아. 그래서 그러다가 넘어지셨구나. 아유. 그 다 나으려면 언제까지? 일단 의사 네. 선생님이 엄청 빨리 붓고 있다고.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엄청 빨리 붓고 있대요? 네, 그게- 젊으신가 보네. 그러니까 제가 신체 나이가 어. 피도 깨끗하대요. 아, 그래서 그래요? 빨리 붓고 있다고 한 앞으로 2주 있으면 풉니다. 네. 자, 이제 방통위원 상임위원 내정자였는데 그걸 네. 내려놓았어요? 자,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여러 가지 네. 말씀을 네. 하셨지만 의미를 간략하게 정리한다면요? 일단 제가 사퇴하라는 요구가 일부 음. 이제 뭐 노조에서 있었는데 네. 그때 참 당황스러웠어요. 네. 임명을 안 했는데 어떻게 사퇴하지? 그래서 제가 필요하면 임명하면 다음 날도 사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어제도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사퇴한다는 말이 맞나? 그래서 그냥 제 이름 뒤에 네. 방송통신위원 내정자라는 말을 떼려고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을 기다리지 않겠다. 예, 그리고 제가 그만두는 순간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는 오래 네. 갈 것이다. 네. 자, 이제 오마이TV 시청자 정도라면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네, 이제 네. 알고 계실 네. 터인데 기자회견 통해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의 희생양이다. 네. 그리고 산 증인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예, 하셨어요. 예. 자, 산 증인으로서 그동안 겪어보니 윤석열 정권은 도대체 어떤 정권 같아요? 스스로도 뭘 하는지 모르는 정부다. 어. 그러니까 제가 7개월 7일을 있을 때 네. 그냥 여기저기서 좀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네. 뭐 제안이 들어왔을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 제안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네. 방송 장악을 하더라도 계획을 세워놓고 하잖아요. 그럼 방통위원회는 뭐 어떤 프로세스로 어떻게 네, 바꿔서 네. KBS를 장악한다, MBC를 장악한다. 최소한의 플랜이 머릿속에 있건 뭐에 있건 콘센서스가 있잖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도 네. 너무 많은 얘기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한상혁 위원장이 어떻게 되면 최민희 임명한다. 왜? 네. 구색 맞추기 위하여. 그다음에 이동관 위원장이 들어올 때 임명하거나 자르거나 한다. 그래서 네. 동아일보에서 오보까지 냈잖아요. 법제처가 저를 부적격이라고 유권 해석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그게 오보로 밝혀져서 정정보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너무 이렇게 막 다른 음. 얘기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최근만 해도 네. 뭐 일단 이게 유튜버에서도 나왔던데 소문이 돌기를 네. KBS 사장 임명할 때 최민희를 한다더라. 그래서 최민희를 들러리 세운다더라. 네. 이런 얘기가 돌았습니다. 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국회에서 지금 대통령 추천목 2명만으로 방통위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국회 추천목 3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국회 추천목 3명 할 때 저를 같이 임명하자는 네. 요지의 얘기를 이동관 저는 장관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네. 위원장이 아니라 네. 이동관 장관님께서 하셨죠.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나도 당해봤다. 네. 산 증인이다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네. 사실 전두환 때부터 당했잖아요. 그때 이제 네. 네, 네. 월간 말지 기자로 시작을 하셨죠? 네. 근데 그 전에 학생운동 시위 주동해서 네, 네, 감옥도 갔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당한 거죠. 네. 근데 그때도 당했고 이제 지금도 당했어요. 네. 어쩌면 지금 당한 게 더 상당히 좀 모욕적으로 당한 것일 수도 있어요. 네. 어떻습니까? 전두환 정권하고 이 윤석열 정권하고 비교해 본다면 뭐가 비슷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건 네. 나쁘다는 게 비슷해요. 나쁘다는 다 둘 다 게? 나쁜 정권이다. 네, 나쁘다. 네, 네. 맘대로 하는 정권이다. 요게 비슷하고 네. 차이는 네. 전두환 정권은 네. 그냥 인신구속을 해버리고 음. 민주학생들을 가두니까 국민들이 쉽고 빠르게 아 저거는 군부 독재 탄압이다를 알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검찰 독재 정권은 네. 한참 후에야 이게 문제인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 내 맘대로고 나쁜 정권인데 네. 본질이 드러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가 달라요. 아. 그래서 공포의 종류가 다르다고 느꼈어요. 네. 자, 그럼 이제 가깝게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네. 하고 비교해 본다면요? 제가 이명박 정권 때 이런 정권이 다시 있을까? 그때도 이동관 씨가 활약을 했죠. 네, 그렇죠. 박근혜 정권 때도 어머 이런 대통령이 있을까? 이런 네. 무위의 대통령이 있을까? 네. 그런데 지금은 박근혜가 그래도 최소한의 자기 원칙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많은 네. 분들이 네, 네. 왜 방송 장악에 대해서 최민희 빨리 들어가게 협상 안 하냐 뭐 이런 그렇죠. 얘기 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딱 하나예요. 이런 일을 처음 당해본 거야. 아니 7개월 7일 동안 원칙도 절차도 없는 정권을 처음 그러니까 당해요. 본인들도 방침이 없다. 제 결론이 그거예요. 그냥 무조건 최민희가 들어오는 게 싫다. 이것만 있고 네. 그러려면 최민희를 그럼 아예 잘라버리자. 그래서 법제처에 제가 부적격이라고 보냈는데 법제처는 6개월 이상을 그렇죠. 부적격이라고 판단 안 해요. 제가 답답해서 국회 입법조사처에 김태년 의원을 통해서 부적격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받았어요. 7일인가 뭐 그 정도 네, 걸렸습니다. 근데 법제처가 지금도 뭐 검토할 게 많대요. 네. 네. 이런 식의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과 절차는 없고 그것도 어쩌면 없고 용산의 눈치를 보는. 그건 이제 눈치 보는 쪽은 법제처와 방통이겠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용산의 마음이 그냥 싫다만 있고 네. 그런데 싫은데 잘라야 돼? 자르려니까 마땅한 게 없으니까 시간만 네. 질질 끌면서 그 사이에 방송 장악. 정말 무책임한 그런 거예요. 무책임이라는 말은 책임감이 있을 때 무책임. 아, 그렇구나. 그것도 없지 그것도 않나. 그냥 저는 좀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냥 싫어. 자,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향해서 네. 몇 주 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어요. 이제 부작위 위법 소송. 그 단어가 좀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부작위 근데 아무것도 이제 안 한다. 쉽게 얘기하면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그렇죠. 대통령이. 그런 거에 그러니까 대한 이제 아무것도 안 하니까 저에 대해서. 음. 그러니까 제가 요구는 임명하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내가 구차하게 임명을 구걸하는 거 아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냥 임명 안 하겠다고 해라 그럼. 네. 나 부적격이라고 해라. 이러던지. 네. 아니면 임명을 하던지. 이게 뭐냐 아무것도 안 하고. 네. 요게 사실은 그 관료들이 이런 행태를 많이 해서 이런 소송이 많다고 합니다. 부작위 위법 소송. 그래서 그 소송은 이제 그 소송은 얼마 제기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진척이 어느 정도인지 그건 이제 법원이 재판기를 잡아야 되는데 그때 네. 저만 하면 저는 사실은 저도 마음이 있는데 네. 제가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10년을 기다립니까? 5년 앞으로 3년을 기다립니까? 그래서 혹시 제 이제 변동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당하고 같이 한 거예요. 아. 그래서 당이 소송 주체이기 때문에 네. 그 소송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고 그건 이제 법원이 기일을 잡겠죠. 근데 이게 행정 소송이니까 무슨 다른 소송 다른 재판처럼 6개월 가고 이런 건 아니고. 자 이제 민주당이 같이 네, 같이 대통령을 했습니다. 향해서 그런 행정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지켜보기에는 아니 최민희 상임위원 내정을 제때 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7개월이나 계속 가는데 도대체 민주당은 왜 뜨뜻미지근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있죠. 저도 그랬죠. 본인도 그렇고. 저도 답답했죠. 서운할 수도 있고. 근데 왜? 서운 그러니까 저쪽이 원칙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대응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무슨 얘기냐면 네. 제가 사실 저도 서운한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면 그럼 민주당이 그냥 최민희 그 부적격이라고 그러니 그러면 최민희는 억울하지만 우리가 최민희는 다른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네. 그냥 방통위 정상화시키자 이런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저를 넣기 위한 협상을 하거나 뭘 해야 되는데 네. 제 생각에는 용산의 마음만 있고 국힘의 입장이 없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우리 원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런 제가 강호에 이런 초식은 없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인도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뭐한.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본인이 나 임명해 주세요. 그러면 뭐 저 자리에 연연해 이럴 거고. 그래서 이미 사실은 제가 이 정부는 안 되는 정부고 네. 내가 이 정부의 문제를 드러내고 방송장악 저지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건 9월이에요. 9월 초. 그래서 그 사이에 상당한 몇 개월 동안 최민희가 사라졌어. 그때 뭘 최민희가 했냐면 사라졌어. 설득하는 시간이었죠. 설득해야 될 설득하고. 분들이 있잖아요. 서로 소통하고. 네. 그 시간이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기자회견에서는 나 그만두겠다, 내려놓는다. 그 기자회견에서는 상당히 강도 높게 언론인들을 향해서 지탄도 하고 호소도 했어요. 사실 언론인들이 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6, 7개월 동안 계속되는 상황에 대해서 크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가에 대한 고민이 그것도. 있었죠. 네. 네. 우선은 첫째는 언론 지형 자체가 정파적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보수 언론과 보수 종편에 대해서 25살 때부터 문제 제기를 해서 지금까지 이 짓을 하고 있잖아요. 25살 때부터. 네.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저를 좋아할 수가 없죠. 네. 깊이 인물이죠. 네. 근데 그런데 문제는 제가 방통위 설치법도 만들고 이쪽은 혼자 공부하고 막 잘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쪽은 우호적이지 않은 거예요. 저 질문은 지금 하신 질문은 사실은 왜 진보 언론에서 네. 이걸 같이 문제 제기해주지 않았을까인데 네.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네. 문재인 정부도 하지 않았어. 방송 자각은 다 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생각.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도 민주정부에서는 언론이 문제 제기를 하면 듣고 바뀌었는데 네. 이 정부는 우리가 얘기하면 불이익만 주고 결과가 하나도 없는데 굳이 할 필요가 네. 없지 않아? 이런 체념. 음. 이 두 가지였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상임위원 내정자 신분으로 뭔가 대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최민희 전 의원이 뭔가 막 얘기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은 방송 장악 시도가 계속되었고 막 네. 기자들에 대한 네. 압수수색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탁 나서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정신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제가 무건 수행을 끝내고 온다고 하니까 반갑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도대체 이 정권이 어떻게 방송 장악을 해가고 있는가를 네. 한번 따져보자고요. 네. 자, 이동관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한 해 만에 뭐 여러 설이 있었으나 과연 그렇게까지 무리해서 할까 그렇게 문제가 많은 분을 이런 생각도 있었단 말이죠 한간에.
근데 결국은 임명했어요. 왜 윤석열 대통령은 기어이 이동관이었을까요? 방송 장악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해본 자가 잘한다. 아, 해본 자가 잘한다. 그럼 해본 자는 과거에 내가 했던 것 중에 잘한 건가 못한 것. 상임위원 내정자로서 쭉 지켜보니까 어때요, 이동관? 아, 이번에 그 이미지도 손상됐고 기술이 많이 낡았다. 막 이렇게 평가받고 있을 겁니다. 아, 저쪽에서. 왜냐하면 네. 이동관 위원장이 위원장 되고 나서 네. 방통위가 제대로 한 게 없잖아요. 정권의 입장에서. 네. 권태선 이사장은 돌아왔고, MBC. 네, 항소심에서는 항고에서는 이길 수 있는지 막 변호사도 보강하고 그랬다는 거 네, 아닙니까? 네. 또 졌어요. 그러니까 MBC의 이사장, 이른바 박문진 이사장이 권태선 씨인데 네. 그를 이제 해임시키려고 했죠. 해임을 네, 했는데 네. 그 결국 이제 법원에서 안 된다 이거는. 예, 이거 무리하다. 무리하다. 권태선 이사장 제자리로 복귀해라. 다시 지금 복귀한 상태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항고를 한 거는 방통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항고에서 졌습니다. 2연패. 예, 2연패했습니다. 근데 어제가 재항고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어제가. 그럴 거예요. 날짜 계산은. 7일이? 예. 네. 그런데 어제 재항고를 하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법원에 판결 받겠다와 같은. 그거 하는데 그건 오기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권태선 이사장 돌아왔죠. 그다음에 김기중 MBC 이사 돌아왔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무리해서 그 MBC 이사 넣은 분은 법원이 잘랐죠. 네. 그러니까 실적이 없는 거예요. 김여재 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뭔가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데 실적이 실적이 없고 네. 딱 하나 있네요. 무리하게 방심위와 협의라고 표현했더라고요. 국감에서 협의해서 방심위가 제가 보기엔 위법적인 인터넷 심의, 뉴스타파 심의하겠다. 그래서 가짜 뉴스 뭐 근절하겠다는 그 대책 그거 하나 했는데 그것 자체가 저는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옛날에 비해서 이 기술이 무뎌진 게 아닐까 무뎌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테고 또 일각에서는 이 부분은 제가 기자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동관 위원장이 오고 나서 된 게 없잖아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또 방송뿐만 아니라 네, 포털을 자꾸 건들지 않습니까? 네, 네이버, 카카오 이러저런 방법으로 막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포털이 뉴스 재생산의 통로잖아요. 네. 강력한 통로. 네, 그러니까 그 통로까지 손대겠다는 거죠. 네. 그 다음은 아마 유튜브들 건드리는 게 아닐까. 네. 수세 압색하고 뭐 이렇게 네. 이런저런 구실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송을 장악한다고 했을 때 네. 아마도 이동관 위원장이 MB 때 뭐 뭔가를 할 때와는 바뀐 상황이 있는 거예요. 네. 그때는 포털까지였잖아요. 네. 지금은 유튜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터넷 매체가 생긴 거예요. 사실 포털의 영향력보다는 유튜브가 더 유튜브의 강하죠. 영향력이 지금 예. 이제 더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이게 유튜브가 해외 그 메이커니까 이걸 네. 어떻게 해야 될지도 고민이 많을 테고. 네. 그래서 지금 아마 본인이 해본 데까지는 이런저런 그 기술로 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여러 가지 네. 조치를 하는 거는 정말로 탄핵의 사유, 네. 탄핵의 씨앗들을 계속 이제 여기저기 막 퍼뜨리고 있는 그런 과정일 터인데,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이 이동관 체제와 예. 윤석열 예. 대통령이 방송에 대해서 하는 걸 보면서 특히 이제 공영방송과 국한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의 최종 목적은 뭘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총선이 있긴 한데 네. 공영방송을 무력화시켜 가지고 민영화예요. 그러니까 민영화 무력화시켜서 얻고자 하는 진짜 목적은 뭘까요? 보수 정치 체제를 굳히는 거예요. 네. 보수 여론을 그냥 일본처럼 굳히는 게 목표라고 이번 생각해요. 총선이 문제가 아니고 단기적이 아니라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수 자민당 지형을 일본처럼. 지속화시키는데. 네, 지금 우리가 네. 이제 2008년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 종편이 도입될 때 네. 그때 강력한 반대 논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네. 종편이 들어서면 여론 지형이 보수화된다. 네. 이게 고착화된다. 이게 고착화되면 정치 지형 역시 네. 일본의 자민련 체제로 자민당 체제로 고착화돼서 네. 이게 내각제로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도 일본처럼 돼서 시민의 역동성 이런 게 뭐 완전히 말살될 것이다. 네. 그래서 저희가 종편을 엄청 반대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거꾸로 네. 그때 생각하죠. 아, 공영방송을 그대로 뒀더니 종편이 우리가 생각한 만큼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형을 보면 네. 종편들이 대개 장악하고 있는 보수 정편 두 개가 장악하고 있는 분들이 대개 고령층이잖아요. 그렇죠. 60대, 70대. 네, 네, 네. 그런데 아무리 해도 40, 50대는 안 되고. 그러니까 요 지형을 바꾸려면 이제 다음 단계는 공영방송 자체를 형해화시켜서 네. 다 민영 체제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종편이 한 지금 4개잖아요. 네, 네. 종편 보수 종편만 앞으로 한 2개 정도 더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1단계 방송 장악, 네. 2단계 방송 구조 개편 민영화. 그래서 YTN도 민영화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민영화하면 일단 정권에 대해서 취약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공영화된 구조는 국회 통제를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사 네. 구성이나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이사 수가 바뀌니까 네. 그건 국민적 통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투표로 통제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거를 포션을 지금은 적어도 공영방송이 여러 가지 여론지형으로 보면 네. 그래도 30-40%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한 10%로 줄이겠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단순히 눈앞에 있는 총선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수 집권의 고속도로를 네. 튼튼한 고속도로를 지속적으로 놓기 위한 네. 그런 플랜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근데 또 그렇게 보면은 저 사람들이 원칙이 없는 게 아니라 뭔가 또 그런 원칙은 세워놓고 뭔가를 하고 있네요. 근데 그게 원칙이 아니라 욕심이죠. 욕심. 욕심은 있다. 음. 크게 이렇게 돼야지. 네. 어, 음. 그런 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원칙하에 이걸 할 거냐. 뭐 있잖아요. 네. 그런 기획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네. 상임위원 내정자 신분을 그만뒀습니다만 잠깐 우리가 화면으로도 볼 텐데 원래 이게 5인 구성이잖아요. 네. 방송통신위원들이. 네. 근데 지금 이동관 위원장하고 예? 이상인 상임위원 두 분 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잖아요. 나머지 분들이 지금 공석이에요. 그래서 이동관 장관, 이상인 차관이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은 합의제 행정기구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독임제적으로 운영한 법 위반이죠. 자, 저렇게 지금 구성한 이유가 여야가 합의를 해서 그렇죠. 뭔가 협의를 해서 뭔가를 하라는 거잖아요. 제가 이 과정에서 진짜 방통위 직원들 일부 네. 대다수는 합리적이에요. 일부 네. 정치적인 그 방통위 직원들은 정말 그런 분들은 옷 벗으셔야 돼. 아, 예를 들면 네. 그 회의가 가능한 걸 합의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 아, 그 합의는 여야 합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냥 2명이 있다고 합의하는 거 아니고 회의지 회의. 그러니까. 예, 회의에서 결정하라는 게 방통위 설치법의 취지가 아니에요.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하라. 근데 최소한 5명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5명으로 위원을 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염치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뭐 5명 구성 그러면 네. 적어도 우리가 뭐 3명은 하죠. 아니 동창회 하더라도 네. 예? 그죠? 커피숍에서 동창회 하더라도 야, 우리 5명 하는데 오늘 2명밖에 안 나왔네. 야, 다음에 하자, 다음에.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최소한 하잖아요. 3명은 돼야지. 예. 근데 이 염치를 그렇게 딱 그냥 안면몰수하고 하는 그거는 어찌 보면은 저들의 특성일 수도 있겠으나 국민 유권자를 되게 무시하는 그런 거잖아요. 저는 그 핵심이 검사 출신 대통령과 아.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란 든든한 백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적어도 우리 쪽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 열심히 잘 살라고 하세요. 이유가 내가 일을 계속하려면 정말 한 점에 그 티끌만한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조국이 당하는 걸 보고 이런 생각을 다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들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김행 내정자 같은 경우는 우리 쪽 사람이 그 정도의 의혹이 폭로됐으면 지금 집안이 그렇죠. 거의 도륙당했을 그 거예요. 저렇게 염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어쩌면 검찰 네. 지상주의자들 네. 검사 우리가 오라 피의자 너는 아니야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의 문화가 네. 지금 이제 행정기관에까지 이렇게 계속 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일선 전문직 관료들은 안 그렇죠. 미래가 두렵죠. 네. 예, 그런데 그 소위 정무직으로 가는 분들은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잘못을 해도 검찰이 기소 안 하고 수사 안 하면 나는 괜찮은데.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동관 위원장, 이상민 위원뿐만이 아니라 일부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도 네. 부안해동하는 일부가 그래요. 저기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게 대다수 공직자들은 네. 전문가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해야 되는 일과 안 해야 되는 일을 알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더 탈법적인 일이 벌어지는 네. 게 방송통신심의위거든요. 거기서 아주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어요. 팀장급 직원들이 네. 유일임 위원장의 행태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네. 입장문을 냈어요. 네. 그것도 연명을 해서. 음.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슨 평소에 막 무슨 나서서 정치 활동을 하고 네. 내부에서 그랬던 분들이 아니고 묵묵히 일하던 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서명은 못했지만 네. 동조하는 분위기가 아. 다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건 아니다. 최소한. 그렇죠. 그렇게 방통위도 마찬가지예요. 다수가 이래요. 네. 그런데 늘 정권 바뀔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번에 총대 매신 방통위 한 분은 네. 문재인 정부 때는 이쪽으로 넘어와서 네, 위원장과 이렇게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늘 그런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꼭 기억해 놔야 되겠네. 아 기억하죠.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는 우리 오마이뉴스 웹사이트 오마이뉴스하고도 네. 또 인터뷰를 하셨는데 네. 그때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지금 그렇게 두 명이서 그렇게 과감하게 염치 없이 뭔가를 하는 게 민주주의적 절차를 귀찮아하는 것 같다. 네, 귀찮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는 통치자의 스타일일 수 있는데 그냥 해 이렇게 하면 되잖아. 밀어붙여. 뭐 이런 거. 그래서 그게 이제 쇼라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음. 박정희 대통령을 연상시키는데 네. 둘이 달라요. 박정희 대통령은 콘텐츠가 있고 네. 콘텐츠가 없어 보여요. 네. 그런데 이제 밀어붙여. 음. 그걸 시원시원하다고 또 일부가 얘기해. 네. 추진력 있다고. 네. 더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김현 의원이 음. 2대1 구조에서 아무리 해도 표결해서 안 되니까 네. 네. MBC에 그 이사 한 분을 뭐 자르려고 하니까 단식을 해버려요. 그런데 정무직 공직자가 단식한 게 그게 아마 최초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식을 해버리니까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절차가 장악 절차가 2주 늦어져요. 네. 그럼 거꾸로 보면 저거 봐 한 명 있으니까 저렇게 귀찮잖아. 저는 최민희는 또 어떤 뭐 별의별 짓 다 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냥 두 명이 가. 네. 그런데 일부는 또 얘기했을 거 아니야. 네. 아니 혼자 뭘 하겠습니까? 들러리라도 세웁시다. 그러니까 최민희는 우리가 다룰 수가 없어. 그렇게 너무 똑똑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느끼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사실 있죠. 숫자로 다루면 되죠. 숫자로 그것도 다루면 좀 늦추는 거지. 제가 네. 더 이상 뭘 하겠습니까? 근데 일당 3의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두려워한 생각한 거지. 거죠. 그러니까 저는 네. 김현 의원이 단식으로 막았다면 네. 저거는 불법적인 행동도 할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하고 그랬겠죠. 근데 그 대목에서 저도 생각을 한 거죠. 들러리 설라면 내가 왜 해?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그냥 지켜만 볼 수 없는 이유는 네. 이게 너무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언론 자유라는 것은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 중에 그럼요. 하나인데 이것을 유린하는 여러 가지 네. 그 방법과 과정들이 지금 네,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네. 특히 언론 단체들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그대로 둘 수 없다.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11월 1일부터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한국 기자협회, 전국 언론 노조 연합 여기도 이제 하고 있는데 전국 언론 노동조합이죠. 네. 자, 어떻습니까? 지금 당에서도 지난 6일부터 이제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좀 내부 소식을 잘 아실 텐데. 저는 9월 초부터 네. 지금 민주당이 방송 장악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 9월 초면 2달 전부터. 네, 그렇게 저도 그랬고 김현 전 위원도 네, 그랬어요. 그래서 김효재 직대부터 네.
직대는 방통위원장하고 직위가 똑같아요. 그리고 그분도 다 뭐 했으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이 사람 탄핵해서 발 묶지 않으면 안 된다. 네, 네. 그렇게 주장을 해왔죠. 네. 네, 그리고 이동관 위원장의 경우는 되자마자 탄핵은 어렵잖아요.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네. 과거를 가지고 네, 탄핵할 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 MBC 이사 한 명을 자르거나 그 몫에 다른 사람을 넣거나 네. 이때부터는 5명이 해야 될 걸 2명이 하니까 그렇죠. 이때부터는 탄핵 사유가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그런데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과방위원님이 잘 알아요. 과방위원들이. 그래서 네. 계속 주시하고 있는데 음. 제가 보기에는 겁도 없어요. 주시하고 있는데도 해. 탄핵의 사유에 대해서. 그래서 일부에서 뭐 탄핵 마일리지를 쌓는다 이런 말을 해도 하더라고. 탄핵의 마일리지를 쌓는다. 그래서 그 마일리지를 통합해 가지고 네. 그 한국 기자협회가 정리한 게 있더라고요. 네, 언론 노조랑 네, 함께. 네, 네, 무려 7가지. 네. 예, 7가지인데 공영방송 이사의 결격 사유를 무시한 임명과 해임 강행, 네. KBS 이사회 사장 임명제청 파행 방치, 네. 박문진 이사 해임 강행, 뭐 등등등등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 파행 운행, 이게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저는 2개로 봐요.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가장 핵심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가장 핵심이 2개예요. 네. 첫째는 음,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를 독임제로 운영하는 것. 이건 탄핵 사유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법적으로 더 결정적인 거는 국회에서의 답변이에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독립된 민간 조직이에요. 네. 자율적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김유진 위원이 제가 회의록을 보면 계속 어떤 문제 제기를 하냐면 이동관 위원장이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방통위가 쫓아간다.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게 국회에서 문제가 되니까 협의했다고 인정을 하더라고요. 아, 이동관 위원장이. 저는 그 대목은 그 왜 우리가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방송통신 심의위를 심의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독립적으로 되는데 운영해야 마치 이거를 되는데 하부기관처럼 운영했다. 하부기관처럼 해서 협의했다고 표현을 자, 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 오마이TV 시청자 중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래도 좀 많이 들어봤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네. 이게 잘 모를 수가 있는데 네. 왜 이게 어떤 독립돼 조직이고 있냐? 왜 또 독립이 중요한지 예. 또 이동관이 이거를 하부 조직처럼 운영하는 게 왜 문제인지 조금 설명하신다면요. 네, 우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정책 그렇죠. 그리고 방송사 인허가 네. 뭐 등등을 관할하는 정책 기관입니다. 네. 규제, 정책 규제 주로 일부 지능. 네. 그런데 과거에 방송위원회 제가 부위원장을 했던 그 위원회는 무소속 독립기구라 정책도 일부 하고 방송 심의도 했어요. 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되면서 이게 대통령 소속 기관이 되니까 네. 공무원들이 방송 심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의만 띄어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민간 독립기구를 만든 그게 겁니다.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어느 그게 정도 때? 2008년에. 2008년. 예, 예. 그리고 2008년에 방통위원회는 최시중 뭐 그런 체제가 될 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독립성이 중요하군요. 방송 심의하는데 그러니까. 그 이동관 위원장이 심의 내용 일일이 간섭하면 되겠습니까? 안 네. 되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소위 가짜 뉴스가 그렇죠. 저희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가짜 뉴스의 기준이 바뀐 것 같아요. 이건 팩트가 다른 게 네. 가짜 뉴스잖아요. 네, 네. 팩트가 아니야. 이거는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정부의 처가 혹은 영부인 그쪽에 대해서 안 좋은 보도를 하면 네. 그게 가짜 뉴스가 이게 바뀐 것 같아요. 규정이. 그러니까 그래서 가짜 뉴스 근절하겠다고 네. 계속 대통령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민원연 등에서 좀 해보면 좋은데 가짜 뉴스는 제가 보기에 국힘 쪽에서 더 많이 나오지 않나 네. 이런 의심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가짜 뉴스 근절한다고 이제 가짜 뉴스 근절하는 그 기본 소임을 네. 방심위에 맡기겠다. 근데 저도 이동관 위원장이 국회 나와서 방심위에서 어떤 조처가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요지의 얘기를 했는데 네. 정말 방심위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모호했잖아요. 근데 협의를 했다고 딱 말하는 순간 이건 탄핵감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네. 이동관 탄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까?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보도도 났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근데 약간 또 주저하는 부류도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게요. 주저하는 분들이 네. 지금도 주저하시겠죠. 주저하는 분들은 계속 주저하는데 주저의 이유가 뭔가가 중요합니다. 뭐예요? 저는 그 예를 들면 방송법은 계속 밀어붙여도 되고 네. 이동관 위원장 탄핵은 이게 인사에 관한 거니까 역풍이 불 수 있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런데 이동관 위원장 탄핵에 역풍이 있을 것이다라는 흔적은 네.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될 때부터 반대가 훨씬 높았고 네. 국힘 지지층에서도 반대 여론이 높았어요. 근데 밀어붙인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우선은 이건 방송 종사자들이 언론인들이 네. 창피하니까 탄핵하자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탄핵 주장이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네. 시민사회와 노조와 그 언론인들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걱정되는 건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이동관 위원장이. 네, 네. 그럼 또 민주당 내가 언론계 인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 인맥의 분들은 또 아무래도 사람이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곧 민주당에 의해서 본회의에 상정될 것 같은데 네.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게 과반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상정하면 통과돼야죠. 통과돼야 돼요. 예, 이건 민주당이 음. 제가 사실은 던질 때 네. 이게 던져야 내려놨나 어쨌든 이상한데 네. 그때 심정은 논개의 심정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방송통신심의위에서 일을 잘한 팀장들이 저렇게 나서는데 내가 저런 사람들의 보호막이 돼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임명을 안 하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방송사 내부에서도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서 싸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방패막이도 내가 대줘야 주는데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내가 한 명 임명돼서 들어가면 2대 1인데 그럼 들러리밖에 안 되는데 네. 그 약간의 지연도 의미가 있다. 고 생각했지만 네. 지금은 이 무도한 무법한 정권 나도 내가 뭘 하는지 모르는 듯한 이 정권에서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럼 막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네. 내가 몸을 던져서 네. 내가 몸 던지면 방통위원장 임명 이후 방통위 설치법을 이행하지 않는데 똑같이 내려놓으셔야죠. 네. 네. 그래서 약간 농계의 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몸을 던져서 네. 이동관 탄핵을 관철시키겠다. 그 망설이는 부분이 있다면 내부에 망설이는 분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경종을 싶었어요. 네. 내가 방송 장악을 저지하는 농계가 돼야 되겠다. 이런 약간 이 웃기는 표현인데 저한테 안 어울리는데 비장한 심정이었어요. 그렇군요. 자, 이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이 되면 네. 전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걸까요? 우선은 뭐 KBS 사장 임명하겠죠. 그래도. 그런데 저분이 뭐 민주당이 동의하겠습니까? 예. 저는 부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게다가 KBS가 내부 출신 사장이 임명된 게 언젠데 네. 외부에서 낙하산으로 그것도 신문 출신이 옵니까? 네. 그 말도 안 되고 그 외에 남영진 전 이사장이 그만둔 것과 똑같은 그를 쫓아낸 것과 똑같은 사유가 네. 지금 박민 내정자한테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임명하면 안 되죠. 네, 그런데 임명할 거예요. 그런데 그래봤자 얼마나 힘을 쓰겠냐. KBS 내부도 복잡한데 네. 노조가 여러 노조가 있습니다. 네. 뭐 제가 보기엔 정권 우호적인 노조도 있어요. 근데 그렇죠. 정권 우호적인 노조조차 반대하는 거예요. 이거 KBS 출신이 해야지 왜 이러냐. 그러니까 이 정부는 좀 자존심을 짓밟는다고 네. 해야 되나 구성원들의 그런 거라. 뭐 만약에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이 된다면 네. 박민 내정자도 당연히 힘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리고 방송 장악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YTN 민영화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죠. 적어도 총선 이후까지는 진행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방송통신심의위를 통하여 저는 이번에도 이상한 게
뉴스타파 인용 보도 있잖아요. 인용 보도를 여러 방송사가 했어요. 그렇죠. 근데 어쩜 그렇게 내가 미워하는 방송만 윤석열 대통령이 미워하는 방송만 골라가지고 제재를 취미를. 합니까? 네. 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그래서 벌점을 높여서 제어가 때 골탕 먹이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거 중단됩니다. 어쨌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 당하면 네.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장악 시나리오가 중단됩니다. 중단될 거다. 요 상태에서 그래서 중단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네. 굉장히 중요해서 저도 사람이라 예를 들면 오연호 대표가 뭘 부탁하면 다 들어주게 되잖아요. 아 그래요? 마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라. 네.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도 아무리 국회의원이라도 사람이라 뭐 서울대 그 같은 학과 인맥 그다음에 그러시구나. 언론사 선후배 있겠지만 지금은 그럴 사안이 아니다. 굵게 보셔야 된다. 그렇군요. 자, 한번 이제 지켜봐야 되겠고 시민들이 굉장히 긴장하면서 지켜봐야 될 사안이네요. 제가 그게? 가장 긴장하겠죠. 내가 논개가 되겠다고 안고 뛰어내리겠다는데. 그래요. 네. 자, 논계 최민희의 탄생인데, 자, 근데 이제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네. 방송법을 좀 제대로 개정하거나 이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 놓았다면 공영방송이 이렇게 쉽게 흔들리게 안 되었을 테인데 되돌아보면 참 아쉽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 존경하고 네. 잘하신 것도 많고 음. 저를 사면 안 하신 것도 잘했다. 김태우나 조광환 사면하듯이 네. 대법 선고 3개월 만에 사면 안 하신 것도 원칙 지켜서 잘했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네. 김태우 조광환을 대법 선고 몇 개월 만에 사면하는 거 보고 2019년에 최민희를 사면했어야지 이러면서 저한테 막 분통을 터뜨리셔서 얘기하는데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오르세요. 네. 그렇게 사법부 시스템을 대통령이 무시하면 저는 정말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거 하나를 네가 꼽아. 그럼 저는 방송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종편 정책에서 실패했습니다. 네. 그 종편에 주어진 특혜를 문재인 정부 초기에 과기부와 방통위가 없앴어야 돼요. 머스트 네, 캐리 네. 없앴어야 되고요. 네, 네. 없앴어야 되는 몇 가지 특혜를 못 없앴어요. 아, 그러는 사이에 네. 종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 시청률 자립 이렇게 네. 된 거예요. 정권 초기에 보수 종편들이 시청률 형편 없을 때 그렇죠. 파바박 해야 될래 안 했어요. 이거 하나. 그다음에 지상파 중간 광고 너무 늦게 네. 했고 또 네. 하나가 방송법 통과인데 음. 이 방송법은 두 가지예요 지금. 네. 하나는 사장을 뽑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숫자를 네. 확 늘리자. 네. 요게 하나고 그렇죠. 다른 하나는 사장 뽑을 때 절대 의결 정족수를 하자. 네. 그래서 반대 정파도 한 명은 찬성하는 사장. 그래서 중립적인 사람을 하자. 요 두 개거든요. 네. 그런데 후자는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공수처장 네. 할 때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했듯이. 근데 이 이사수를 늘리는 거는 네. 했어야죠. 이사수를 늘린다는 의미는 기존의 정치권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 그렇죠. 그리고 네. 두 가지 시민사회 목소리를 많이 많이 넣자. 넣자. 정치권에 지금은 정치권이 100%잖아요. 솔직히. 네. 예, 그런데 정치권은 한 뭐 10% 20%로 하고 나머지를 시민사회나 노조 등등으로 하면 이게 아무래도 정치권에 영향력이 준다. 이거 하나.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은 KBS 이사 숫자가 11명이니까 한 명만 넘어가면 네. 두 명만 넘어가면 끝나잖아요. 네. 근데 10명을 넘어가게 해야 되면 음. 너무 골치 아프고 그렇죠. 귀찮겠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 정권이 탄생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탄생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을 저는 네. 방송 정책에서 성공하지 못한 것이 저는 정권을 잃은 큰 이유라고 혼자 생각하고 늘 가슴을 치죠. 정권이 윤석열 정권으로 교체되는데도 영향이 네,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가슴을 쳤고 네. 그리고 굉장히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오늘 대화의 2부격으로 음, 이제 방송 얘기는 요 정도로 하고요. 언론 얘기는 네. 이제 더 긴장되는 얘기. 앞으로 이 총선 전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다음에 자유의 몸이 된 최민희는 거기에서 그 공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담스럽죠? 아니요, 안 부담스러워요. 왜 안 부담스럽냐면 네, 네. 제 캐릭터 자체가 막 마음을 감추고 이런 아, 캐릭터가 아니라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자,
그래요. 이제 총선 전국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네. 최민희는 여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당으로 다시 돌아서 당직을 맡습니까? 예, 우선은 당직 복귀해야 됩니다. 제가 원래 당직이 뭐였죠? 국민소통위원장. 아, 이 국민소통위원장의 자리라는 게 네. 언론 감시하고 그 언론에 항의하고 네. 뭐 이런 자리입니다. 아, 근데 그래요? 이제 아무래도 제가 떠나 있으니까 제 영역이 좀 소홀해졌겠죠. 그래서 네. 당직 복귀하고 네. 당적 복귀, 당직 복귀 요거까지가 1차 과제입니다. 그럼 언제 복귀해요? 일단 당적 어젯밤에 당적은 복귀했고요. 그리고 당직은 최고위에서 조만간 예, 복귀 최민희가 될것 여전히 같습니다.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혹시 또 뭐 다른 사람을 국민소통위원장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막 본인이 공석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공석이에요? 공석으로 뒀어요 지금까지. 왜 그랬을까? 뭐 7개월 7일 동안 공석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준호 위원장이 홍보소통 음. 겸하는데 아무래도 홍보 주로 하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냥 무리 없이 아. 해야죠. 복직할 가능성이 있다. 크다. 예. 크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음.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은 정치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얼굴에 모든 표정이 드러나고 네. 시끄럽고 표정이 네. 그리고 말도 직설적이고 그런데 그냥 통합운동하고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대표 모시고 뭔가를 하다 보니 네. 정치인이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방통위 들어갈 때도 많은 분들이 최민희가 왜 방통위 들어가? 출마하지 뭐 이런 네. 거였거든요. 그래요. 지금 이제 11월인데 곧이에요, 곧. 12월 12일이 뭐 예비 출마자들 신고하기도 하고 그런 때라고 네, 하대요. 네. 자, 총선 국면이 이제 이 찬바람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최민희 전 의원은 출마하실 거예요? 저는 당이 출마하라면 언제든 한다 이런 네.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한 이유는 네. 제가 정치하고 싶어서 시작한 게 아니고 국회의원 한번 해보셨죠? 그렇죠. 비례로 했죠 그때. 비례. 네, 비례로 했고. 그래서 저는 제 영역에선 정말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때 제가 했던 역할이 필요하구나. 언론이 정말 무서운 거구나. 그러니까 저는 철없어서 제가 전문성이 뭐 방송 언론이니까 계속 파고 뭐 채널 A 뭐 주주 구성 문제도 막 폭로하고 이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때 당내 일부 위원들이 경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당한다고. 네. 근데 저는 이제 부패 문제나 후원회도 안 했으니까 자신 있어서 한 거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적어도 내가 세금 받으면서 음. 내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에 기여하고 국회에 기여하고 민주당에 기여 그 몸 내놓고 이 부분을 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이런 네.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역할은 필요하겠다. 자, 당에서 요청하면 하겠다. 네. 출마하겠다. 네. 상당히 요청하면 적극적이에요. 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요청해도 안 하겠다 이럴 수는 없고 요청할지 안 할지 모르고 그러면 이제 요청이 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나는 어느 지역구에 나가야 되나 이제 좀 고민을 해보셨을 법합니다. 전 고민 안 했어요. 고민 안 근데 했어요? 그냥 요구가 막 그래서 제가 그 막 유튜브 같은데 이렇게 막 보면은 어디로 가라. 남양주 갑으로 가라.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조응천 의원이 있는 데로 가라. 막 이런 댓글도 막 그런 많고 얘기만 그러던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그러면 가라가 여러 군데. 여러 군 어디로 가라. 그런데 결국은 그러한 요구들이 네. 모여서 네. 흐름이 되면 그 흐름에 실려서 가는 게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그 제가 이제 일부 의원들이 라디오 나와서 얘기할 때 진짜 이상한 게 네. 국힘이 예를 들면 김포 서울 편입 네. 공매도 막 던지잖아요. 네. 여당이니까 앞으로도 더 던질 거예요. 막.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보기엔 좀 쪼신 것 같은데 뭐 저렇게 들고 나오는데 민주당은 혁신 안 하냐? 막 이러시는 거 보면 너무 이상한 거야.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네. 중앙 정치에서는 정치인들은 막 부처처럼 흔들리지만 민심은 네. 일정하게 흐름이 잡히면 내 판단을 하면 잘 안 바뀝니다. 네. 네. 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해요. 많이 기다려 주시고 네. 처음 실수에 대해서는 그래 내가 회복해 줘야지.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저는 그게 되게 이태원 참사 전후에 그 네. 대응하는 태도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거.
앞으로 또 벌어질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전후해서 저는 민심의 흐름이 잡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무 그래요. 그렇게 막 자, 그럼 총선을 전망해 본다면 지금 네. 이제 말씀하는 거 보면은 각 지역구의 사정도 있겠으나 네, 총선에서는 큰 틀의 민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네, 이게 상당히 네, 중요하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인가요? 예, 예, 그게 중요하고 저는 그 흐름이 음, 그러니까 민주당이 과반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죠. 그 이상의 의미는 네, 과반을 가지고 얼마나 유능하게 하느냐예요. 네, 그래서 그 과반을 위하여 노력하면 음. 국민들께서 기회를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지금 총선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민주당 네, 입장이고 예, 국힘은 국힘 나름대로 또 노력을 하고 있을 네, 터인데 네. 이번 22대 총선의 승리의 관건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저 경제라고 생각해요. 경제. 그 시기의 경제. 음. 그러니까 공매도 막 던질 때 네. 막 일부 의원들이 막 흔들렸잖아요. 네, 네. 그런데 하루 만에 음. 시장에서 네, 네. 사실 아니야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닙니까? 음. 처음에 막 공매도 되자마자 주가 오른다 막 이런 보도도 일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네. 그게 아님이 그냥 판가름 나듯이 저는 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2022년 3월에 대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죠? 네. 그때 국민소통위원장 그때도 하셨죠. 그때는 어. 미디어 특보 단장. 미디어 특보단장. 네. 그럼 이제 총선 다가올 총선을 기점으로 하면 2년 만에 네. 중요한 선거가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네. 민주당 내부 상황을 이제 잘 알고 계실 터이니까 지난 대선 때랑 지금의 총선 때랑 비교를 해본다면 무엇이 가장 크게 달라졌고 여전히 안 달라진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무엇이 가장 크게 달라졌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표된 게 가장 많이 달라졌고 네, 저는 지난번에 국회에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네, 그리고 구속영장 기각으로 음, 일단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네, 이제 공고해지는 전환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음. 근데 여전히 네, 뭐 검찰이 네, 저는 이게 영장 가지고 정치한다고 생각하는데 12월에 뭐 영장 다시 친다. 네, 그리고 이거를 막 크게 키우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거는 국회의원 한 표의 무게를 더 음, 무겁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영장을 치고 그 네. 결과가 네, 큰 흐름을 바꾸진 않는다. 음, 그래서 지금은 그때와 생각해 보면 네, 대선 지구는 네, 이재명 대표의 위상이 불안할 때잖아요. 네, 네, 그리고 검찰이 1년 6개월간 이재명 대표 흔든 거잖아요. 네. 검찰과 언론과 국힘과 대한민국의 뉴스가 이재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유명해지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이 공고해져 있다 바닥에서 이거는 거스를 수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이 이 이른바 재판 막 계속 받고 압수수색 당하고 계속 주변인들 이런 과정에서 지쳐 있을까 더 단단해져 있을까 이게 이제 지지자들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공고해졌다고 그건 표현했어요? 리더십은 객관적으로 공고해졌고 리더십은? 이제는 실력을 보여야 할 때죠. 공천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네. 그래서 나는 원칙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거다. 음. 그건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몫이죠. 몫. 어쨌든 22대 총선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치르게 된다. 중심으로 네, 그 저는 지도적으로 치러야 하고 치를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지금. 아니 저는 이 얘기는 음. 그 이재명 대표가 구속돼도 이재명 바람이 분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해왔고요. 네, 네, 네. 그거는 저는 일부 의원들이 계속 이재명 대표만 흔드는 분들은 전 네. 실력이 없어서 그런다. 그 몇 명의 의원들 있잖아요. 이른바 네, 그냥- 비명이라는 타이틀을 들고 막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그들의 발언이 언론에 과대 포장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게 아니고 언론 지형 대부분이 이재명을 흔들고 민주당을 흔들어야 되니까. 네. 예, 그리고 근데 나오는 분들이 계속 나와. 그러니까요. 그래서 몇 명 안 되는 것 비명이 같은 느낌이 어떻게 있어요. 했다 보면 한 명이 얘기한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별 영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언론이 다뤄준다고 네. 언론이 다뤄서 그게 대세면 금태섭 의원은 당선됐어야지. 그 당시에 집중적으로 언론이 밀어준 게 금태섭 후보였거든요. 네. 그런데 놀랄만한 일이잖아요. 네. 신예 강선우 후보한테 졌어요. 음. 그런 거 아니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더 단단해진 측면도 있고 음. 그런데 의원들에 대해서는 좀 네. 지쳐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아. 대표가 너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음. 국회의원 10명을 대구에서 서울로 데려오는 것보다 좀 있잖아요. 좀 한 푸대를 풀어놓고 네. 대구에서 서울로 아. 데리고 오는 게 더 쉽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참 그 어쩌면 좀 그 분석이 말이죠. 재미있네요.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민주당 지쳐있고.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지쳐 있고 네. 그러나 지도력은 전부 다 단단해졌고. 공고해지고 네. 그러면 그 지도력이 공고해진 이유 의원들에게는 지쳐 있는데 공고해진 이유는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일 터인데 근데 그 지지자들을 이제 분석하면서 또 조중동은 늘 개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른바 그 개딸 그러면 2030 여성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지난 대선 직후 한 달 동안 14만 명의 당원이 확 늘었는데 그 중에 2030 여성은 뭐 20, 30%밖에 안 됐단 말이죠. 나머지는 다양한 세대이고 그럼요. 다양한 성별인데 네. 왜 그렇게 개딸 프레임을 조중동은 이것도 헷갈리실 필요가 없어. 전 이걸 너무 많이 봤어. 음, 처음에 DJ. 네. DJ는 지금 여러분이 DJ가 호남 출신이다 뭐 이러면서 머릿속에 뭐가 지역 감정이 있는데 네. 저희 아버지가 밀양의 골수예요. 그리고 약간 우익적인 분인데 DJ에 열광했었어요. 40대에. 우리나라에 거물이 나타났다면서 그냥 거의 홀릭, DJ 홀릭이었거든요. 그렇게 멋진 분이셨어요. 네, 근데 네. 언론이 그분을 흔드는 방식이 뭐였나요? 호남임을 막 지역 감정을 이용해서 뭐 빨갱이다 어쩌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하나가 호남 사람이라고. 맞아요. 근데 호남의 열광적 지지가 당연히 있었죠. 그래서 호남과 DJ를 분리시키거나 합쳐서 DJ를 흔드는 코드였습니다. 그게. 노무현 대통령 때 노사모. 저는 사실은 노사모에 반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게 됐어요. 네. 그런데 노사모가 왜 반했나 보니까 진짜 반할만 하더라고. 그래서 진짜 저는 노무현 대통령 홀릭이었거든요. 네. 그때 노사모를 어떻게 얘기했는데요. 노사모와 노무현 대통령을 마치 무슨 뭐 이상한 팬덤인 것처럼 네. 샘나서 그러죠. 그런 팬덤 가져본 적 있나요? 제가 묻고 싶어요. 네. 네, 그런 거고. 문재인 대통령의 문패는 음. 손학규 캠프에서 뭐라 그랬게요? 정체 모를 모바일 세력. 이게 늘 있었던 거예요. 늘 근데 있었다. 그게 노사모를 폄훼하고 문패를 폄훼하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개딸 폄훼로 간 거예요. 그 개혁의 딸. 네. 그래서 저는 아유 얼마나 정치를 못나게 하면 네. 지지자들을 탓할까. 그냥 본인의 지지자를 만드세요. 남의 지지자를 탓할 게 아니라 내 지지자. 본인의 지지자를 만드세요. 더 크게. 예, 제가 최근에 크로스오버 팀에 반해가지고 막 공연도 가고 제가 이 돈 없는 중에 16만 5천 원이나 주고 막 공연 가고 그랬거든요. 좋으니까. 너무 좋아서. 음. 그런데 다른 팀에서 우리 팀 욕하면 니네 그러니까 싸워요 사람이. 그럼 제가 그래요. 니네는 가서 좋아해 그 팀을. 나는 이 팀이 좋아. 그런데 원칙이 있더라고 팬덤에는. 그래서 그 게시판에요. 네. 회원 게시판에 절대로 타 팀 비난하지 마라. 우리 팀만 칭찬한다. 아. 그래서 누가 다른 팀에 대해서 아주 요만큼 뭐 누가 머리가 이상하다. 이것만 해도 삭제예요. 네. 우리가 그런 어떤 연예인 팬덤보다 못한 정치를 해서 되겠습니까? 연예인 팬덤 보고 좀 배우세요 좀. 그러면 그 이른바 이재명 지지자를 탓하는 그런 마음 속에는 못난 마음. 질투 이런 게 네, 있나요? 질투요. 질투예요? 네. 아마데우스. 자, 그런데 이제 민주당을 여러 측면에서 걱정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이 공개해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뭔가 그래 이재명 대표랑 같이 할 수 있는 이른바 2인자 그룹 이재명의 가치랑 함께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랑 같이 뭔가 뛰는 똘똘하고 비전이 있고 앞으로도 키울 만한 이 2인자 그룹이 잘 안 보인다. 이렇게 또 우려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저는 그 우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들어야죠. 이재명 대표가 네. 사실 중앙 정치 한 지가 얼마 됐어요. 0.5선이에요, 그분이. 네. 그러네 보니까 0.5선에다가 음, 이분이 지지층 자체가 네. 민주당의 과거 지지층과는 다른 지지층으로 출발했어요. 그렇죠. 그것 또한 단단해요. 음,
예. 그 지지층은 중간 정치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지켜보고 시간을 줄 필요가 있고요. 그 그룹은. 네. 그리고 그 그룹은 너도 나도 민주당 전체가 아이디어 그룹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권으로 가고 뭔가 하려면 스크럼 짜고 갈 20명 정도의 네. 현역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과제겠죠. 네. 이걸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가 음. 이재명 대표가 대권으로 가고 음. 좀만 뭔가 뜻을 국가적 차원에서 펼칠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한 핵심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 총선에서 네. 무엇보다도 이제 승리의 관건은 지지자들의 가슴을 어떻게 뜨겁게 하느냐. 네, 그게 이거이지 기본이죠. 않겠습니까? 네. 그럼 무엇으로 뜨겁게 할 건가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터인데 네. 사실 지금 총선이 다가오고 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좀 약간 시니컬하고 지켜보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밑바탕에는 아니 지난번에 180석 만들어 줬더니 왜 제대로 못하고 정권도 뺏기냐 뭐 이런 마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번 총선을 통해서 다시 180석 전후 그 이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니들이 과연 잘할 거야? 이런 것에 대한 이제 확신을 줘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홍익표 대표 하는 거 보니까 네. 아 이렇게 세대 교체가 되면 이렇게 잘할 수 있구나 아하. 느꼈어요. 전 딴 건 네. 모르겠고 네. 이 제 문제를 해결하고 방송 쪽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네. 제가 저기 7개월 7일 있는 동안 원내대표가 세 분이에요. 그렇군요. 다 겪어봤잖아요. 음. 근데 박홍근 대표는 저를 만들어 놓고 금방 이제 네. 그만두셨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책임감이 계속 있어서 음. 계속 의논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또 바뀌고 홍 대표로 바뀌었잖아요. 음. 근데 홍익표 대표의 리더십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돼. 이렇게 결정을 하고 추진을 하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새로운 리더십.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검찰 리스크에 시달렸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고발 엄청 당했잖아요. 그리고 대선 끝나고도 김건희 팬클럽이 고발까지 했어요. 네. 그때 긴장 좀 되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이분은 1년 6개월 동안 가족이 다 털렸잖아요. 그런데 버티고 온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법 리스크가 아니고 검찰 리스크인데 이 검찰 리스크의 늪에서 좀 벗어나면 네. 저는 우리가 원래 알았던 그 사이다고 그리고 원칙을 지키고 그러면서 실용적인 그 리더십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면 우리가 아쉬웠던 점 네. 그런 점을 좀 극복하리라고 믿어요. 기회를 한번 줘보고 싶은 사람? 아, 네. 그래요. 자, 이제 선거법에 대한 관심도 네, 이제 네. 있었는데, 네. 근데 이제 소선구제는 그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시간상. 네, 네. 이제 비례대표 관련해서 병립형으로 갈 거냐, 지난 예, 선거처럼 준연동형으로 갈 거냐, 이게 이제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 의견은 어떠세요?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죠. 음. 병립형,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작은 정당에 대한 여러분의 판단이 있겠습니다만 네. 역사가 앞으로 흘러야지 뒤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야합이죠. 네. 그런 야합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만약에 선거법 협상이 결렬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비례대표 전석이 연동형으로 가는 거예요. 음. 준연동형이 시한부였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자, 그럼 이제 총선은 또 상대가 있는 건데, 네. 지금 이제 집권당 네. 윤석열 정권과 국힘을 좀 보면은 이준석 신당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치인마다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이제 정치에 대해서 저는 평론을 많이 했죠. 꽤 많이 하신 분인데 지금의 이준석은 창당을 위한 준비 작업입니까? 아니면 몸값을 상당히 최대치로 끌어올려 가지고 또 지난 대선 때처럼 극적 합의를 위한 어떤 쇼의 1단계입니까? 그 이제 쇼라는 얘기만 뺀다면 저는 두 마음이 다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의 마음속에? 제가 이번에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늘 두 마음이 있었어요. 네. 내가 기다렸다 방통위원으로 들어가서 이것만큼이라도 뭔가 할까? 네. 이 마음이랑 네. 너무 이게 말이 안 되고
내가 농계가 될까? 이 두 마음이 늘 있다가 어. 결정적인 무엇인가가 오면 던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저는 약간의 조롱당했다는 느낌의 이런저런 얘기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를 이 상태로 묶어두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네 이런 느낌? 근데 이거는 모든 인간이 그런데 네. 이준석이라고 다를까? 아. 아하. 가장 바라는 건 뭘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 국힘이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아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당원이어선 선거 못 치른다. 네.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황골탈퇴해. 네. 그리고 내가 거기에 당대표로 가. 음. 이런 구상이라면 저는 국힘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음. 그러니까 지금의 이준석이 어정쩡한 타협을 하면 네. 이도저도 아니죠. 그리고 대구로 가지 않는 한 떨어질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그 두 마음이 다 있겠지만 저는 그 한 번 당하면 뭐 그리고 두 번 당하면 어쩌고 지금 네. 세 번째 당할까요?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체리따봉 없을까요? 녹취록도 폭로됐는데 네. 그리고 그걸 국민이 다 아는데 그래요. 저는 자, 이제 이 대목에서 조중동은 과연 지금 어떤 심사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지난번에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네, 보수 쪽이 충격을 좀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는 막 뭔가 많이 변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했고 그때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대통령 리스크라는 단어가 조중동에서 나왔어요. 네. 아니 딴 게 문제가 아니고 당신 때문이야. 윤석열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변해야 돼.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앞으로 윤석열 정권과 조중동와의 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게 이제 위치마다 다르겠죠. 이미 좀 돌아선 데 있어요. 네. 그다음에 여전히 뭔가 같이 했을 때 네. 파이가 많이 떨어지는 쪽 계속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2대 1로 나눠져 있는 그런 형국이죠. 그런데 네. 대통령 리스크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이제 심리적 거리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본질 안 바뀝니다. 대선 때 포장할 수는 있지만 그게 네. 곧 드러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포장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수 언론도 총선 결과에 따라 네. 태도가 바뀌어갈 거라고 봐요. 자 우리가 아까 이제 이동관 탄핵을 주로 얘기했어요. 네, 그러나 지금 촛불 거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까 이제 조중동과 보수 권력에 대한 분석도 그렇게 하셨는데 총선 후의 결과에 따라서는 이동관 탄핵이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 탄핵의 흐름으로 이게 연계가 될 수도 있을까요? 어떨까요? 이게 정치는 지금 요 시점에 야당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반대 표시를 결집하는 거잖아요. 네, 야당 네, 정치라는 게. 네. 저는 그게 지금은 방송 장악 저지고 이동관 탄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총선 결과에 따라서 그 총선 결과에 의해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총선 의석수가 결정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아마 특검일 것 같아요. 김건희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사실 그 지금 국민들이 이제 분노의 차이는 진영에 따라 다르지만 왜 도대체 이렇게 공정과 정의를 얘기했던 대통령이 검찰권이 지금 적용되는 걸 보면 뭐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 이쪽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옛날에 검찰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균형이라도 형평성을 뒀죠. 눈치를 봐서라도 조금 했는데 이게 이제는 그것도 전혀 그렇지 없어요. 않죠. 예. 살아있는 권력을 전혀 겨냥하지 않는 그런 건데 이 12월 때 이제 특검 얘기가 본격적으로 되겠습니다만 네. 그것의 이 총선과의 연관에서의 중요성은 어떤가요? 아니 일단 특검법이 통과되겠죠. 네. 이거는 정의당도 동의를 했잖아요. 패스트 트랙으로 예. 그러니까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예. 할까요? 거부권? 전 할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할 것 같아요. 본인의 부인에 대한 특검이긴 이제 한데 우리는 이런 게 있죠. 우리 영화를 하도 많이 보고 소설을 봐서 네.
사실 윤석열 후보가 살아있는 권력 내가 음. 살권수다 막 이러면서 나타났을 때 네. 저 많은 지지자들 그쪽 지지자들은 그 자기 아내에 대해서도 저렇게 하고 네. 막 자기 오른팔에 대해서도 저렇게 하고 음. 이런 멋있는 모습을 상상했겠지만 현실에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렇다면은 그걸 거부한다면 그 부담감이 상당히 국힘에게 불리하게 총선에서 작용될 거기 때문에 네,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꽤 있던데 그건 아니네. 저는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국은 더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죠? 네. 이제 우리가 흔히 총선을 치를 때 네. 뭐 중도 포섭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그건 너무 좋은 말이고 누구나 해야 되는 말이에요. 네. 그러나 결국은 네. 예를 들면 특검법에 반대하나 찬성하냐 이런 세력으로 나눠지지. 난 특검법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음. 여기를 중심으로 선거 치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국은 확 갈라지고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이 갈라지는 거잖아요. 제가 증명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 싫어. 제가 이제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이건 이제 제가 기자한테 전해 들은 건데 저하고 대화가 안 될 것이다. 말이 안 통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용산에서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왜 용산하고 대화가 통해야 되지? 나는 민주당하고 통하고 네, 네. 방송 장악을 맞서 싸우는 분들, 그다음에 싸우진 않더라도 방송 장악은 안 돼라고 생각하는 분들하고 대화하고 네, 하면 네. 되지. 왜 내가 용산의 마음과 통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네, 거거든요. 그래요. 네. 이상하죠.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 제가 이렇게 7개월 7일 무건수행하다 보면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네, 네. 네. 지금 무슨 뭐 그 자영업자한테 돈 나눠줘 음. 뺏는다 그랬다 네. 다시 안 하겠다 그러고 심지어 플라스틱 자영업자들 못 쓰게 했다가 다시 그거 제재 안 한다고 네. 하고 누가 봐도 음. 어떻게 저렇게 꼼수를 써도 저렇게 쓰나 네. 싶잖아요.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지금 음. 저희 동네에 면옥에 갈비탕이 2만 원이에요. 네. 물가가 왜- 엄청 올랐어요. 네, 그런데 그 얘기는 언론에서 보도가 하나도 되지 않아요. 언론이 보도 안 한다고 모르냐? 아니에요. 네. 다 알아요. 왜냐하면 점심 먹으러 갔는데 음. 갑자기 2만 원이에요. 음. 그럼 나 월급은 하나도 안 올랐어. 네. 그럼 불만이 안 쌓이겠습니까? 지금 생활 속에서 민생이 파탄 나면서 쌓이는 불만은 네. 여론 조작으로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내년 총선의 키워드는 민생 파탄 심판이 될 것이다. 민생 파탄 심판. 그렇게 봅니다. 자, 이제 어느덧 우리가 좀 마무리될 네, 시간이 됐네요. 네.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자리를 내정자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속이 시원했다라고 했는데, 자, 이런 질문을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어요. 내 인생에서 지금의 의미는 뭔가? 내가 2012년과는 달리 그때 정치 시작했을 때와는 달리 네.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의 바다에 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때보다 지지자들의 마음에 다가가 있구나. 그러니까 지지자와 사실 좀 붕 떠 있는 네. 약간 벙찐 스타일이라 음. 그랬는데 네. 내가 이제 좀 정치를 할 준비가 돼 있나? 아, 요거요. 그래요? 민심을 헤아리려고 하는 거. 아니 처음에 국회의원 된 게 2000 몇 년이었죠? 12년. 12년. 비례대표는 그러니까. 그냥 일만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뭐 국회의원 되고 나서 이제 11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내가 민심을 듣고 시민들과 같이 하고 뭔가 조건을 만들려 제 온라인 입당법도 막 통과시키는데 엄청 4년 동안 해서 그렇죠. 제 의미 있는 법안 하나 한 네네네. 거거든요. 그때만 해도 일을 마무리해야지 이 생각이 컸는데 지금은 좀 그런 거 민심과 하나 그러니까 저한테 굉장히 이제야 정치할 준비가 됐나 이런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네. 이것도 있겠지만 민심이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근데 그거를 내가 주로 민주주의가 어떻게 교감할 것인가? 듣고 있고 아, 그리고 그래요? 제가 맨날 지하철 타고 다니고 그, 그러니까 막 여러분이 오셔서 얘기도 하고 그럼 옛날에는 사실 전 자료 봐야 되니까 네, 네, 네. 근데 그 얘기를 아주 너무 귀를 기울이고 있는 저. 그래요. 네. 네. 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들에게 네. 마무리 좀 해주실까요? 특히 어. 저는 이제 상당히 언론계에 있으면서 답답한 게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검찰과 그들의 비리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는 이저 조중동을 포함한 주류 언론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은데 그러나 그 공백을 또 메워줄 수 있는 게 일반 시민들이지 않겠습니까? 네. 네. 지금은 검찰 공포 정치, 그다음에 검언 유착의 여론 조작. 네. 저는 이 시대가 이 두 개의 그 문장으로 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과거 저희가 말지 만들던 시절에는 오마이뉴스도 없었고 시민 기자라는 개념도 없었고 유튜브도 없었고 낙검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억압하는 만큼 시민 영역에서는 새로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방식의 저항 언론이 생기고 그 저항 언론을 중심으로 다시 시민들이 모이고 이 오마이뉴스가 바로 그런 깨시민, 뭐 개혁의 딸, 문팬, DJ를 사랑했던 사람들, 진보를 바라는 모든 분들이 모이는 그런 장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엄청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오마이뉴스 그리고 유튜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유튜브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이제 오랜만에 옛날에 최민희의 최강 언니 최강 언니 하고 싶어요. 예. 이제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속 시원히 근데 말씀하셨어요. 네, 다 네, 다 풀어놨어요. 했어요. 예. 예. 사실 이렇게 속 시원히 다 얘기하게 하는 게 이제 오마이TV 네. 날 것 그대로 예. 다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오늘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자유인의 몸이 된 그러나 전사가 되어서 다시 찾아온 최민희 전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방송 장악 시도를 그동안 계속 염치 생각하지 않고 해왔던 윤석열 정권 그리고 그 행동 대장격인 이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있는데요. 이동관 씨에 대한 탄핵 절차가 이제 국회에서 아마 시작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겠죠. 무엇보다도 헌법이 가장 중시하고 있는 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 여러분의 각성, 참여, 응원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마이TV는 그 길로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TV를 응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이 지금 하단에 전화번호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 달에 커피 2잔 값이죠. 월 10,000원의 자발적 시청료를 오마이TV에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번거로우면 그냥 이 번호에다가 문자 보내면 됩니다. 나도 가입할래요. 이렇게만 문자 보내면 우리 직원이 성실하게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유튜브 유료 회원으로 가입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오연호가 묻다에서 이제 최민희 전 의원과 방송 얘기뿐, 언론 얘기뿐만 아니라 총선에 대한 전망도 해봤는데요. 어디서 이렇게 심도 깊은 대화 나누기 힘들잖아요. 우리 최민희 전 의원 앞으로도 좀 계속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고 싶고요. 여러분의 요청,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는 오마이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